80대 후반인 어머니가 녹내장이 악화되어 시력을 거의 상실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고 매일 하루 세끼를 혼자 하지 못한다. 이를 옆에서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도 어렵고 매일 시중 드는 것도 어렵다. 누구나 늙으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일까? 아니면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일까? 현실이 진짜라고 착각하면 고통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현실이 가짜라면 그럼 고통도 가짜다. 악몽을 꿀 때 고통스러운 건 악몽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이다. 악몽에서 깨어나는 순간 휴 하는 한숨이 절로 뿜어나온다. 악몽은 가짜였기 때문이다. 악몽 속의 나도 가짜였다. 그런데 악몽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또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 악몽을 꾸는 원인은 뭘까? 현실을 진짜라고 착각해 죽음의 공포, 두려움, 열등감, 수치심 등 부정적 감정들을 무의식에 억눌러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 감정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계속 부정적 꿈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이것이 악몽이 되풀이되는 원인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감정들이 평소 올라올 때 전혀 억누르지 않고 완전히 느껴주면 어떻게 될까? 억눌렸던 부정적 감정들이 풀려나간다. 그럼 나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왜 공포 영화를 볼까? 영화가 가짜임을 알고 보기 때문이다. 가짜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공포도 역시 가짜이다. 공포가 가짜라는 걸 알고 느끼면 공포가 억눌리지 않는다. 그럼 공포를 느끼는 것도 재미있다. 어린이들은 왜 롤러코스터를 좋아할까? 롤러코스터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느끼는 공포는 진짜일까? 그 공포 역시 가짜다. 공포가 가짜라는 걸 알고 느끼기 때문에 공포도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 우리는 현실을 진짜로 착각해 온갖 부정적 감정들을 억눌러 붙들고 살아간다. 무의식에 오래도록 억눌린 이 부정적 감정들은 인격화되어 있다. 이 부정적 인격체들이 나로 살아가며 고통스러운 부정적 현실을 창조한다. 무의식에 억눌린 이 부정적 인격체들을 풀어놓아 주어야 부정적 현실에서도 풀려난다. 부정적 감정들은 느껴주면 풀려난다. 그럼 우리도 부정적 현실에서 영원히 풀려나게 된다. 돌고 도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베스트셀러 왓칭의 저자 김상훈님의 작년에 나온 책이죠. 느껴주면 풀려난다입니다. 왓칭 1, 2를 예전에 처음 읽을 때 전해지던 감동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왓칭, 거울 명상 등 김상훈님의 책들은 마음과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귀한 치유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역시 저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요. 텅 빈 마음으로 완전한 자유 속에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한 마인드셋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근본적인 깨달음을 선물처럼 주는 책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김상훈 저자가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홀로그램 현실의 이치를 설명하는 부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난 TV를 본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정말 TV를 보게 된다. 난 밖에 나갈 거야 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정말 밖에 나가게 된다.
난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간다. 난 을로 사는 게 싫어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정말 을로 사는 걸 싫어하는 나로 살아가게 된다.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원치 않는 생각들을 나와 동일시에 무의식에 억눌러 버리게 된다. 그럼 나는 그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원치 않는 나들이 창조되고 이렇게 창조된 원치 않는 나들이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을 창조한다. 인생살이가 고통의 바다인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주라는 진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무의식 속의 자아들이 창조하는 공간이다. 오늘 아침 산책을 마친 뒤 승강기를 타는 순간 동네 한 여성이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그 순간 낡은 운동복 차림의 저 자신이 몹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제가 앉아 있더군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노라니 초라한 나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초라한 나가 너무나 수치스럽다고 억눌러 놓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울컥하며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널 버리고 살아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하다 보니 갑자기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나는 초라한 나를 수치스럽게 여겨 외면한 채 엄마한테 투사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항상 낡은 옷차림으로 일만 하며 살아온 엄마를 나는 창피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으로부터도 무시당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드러내보지 못한 채 살아온 엄마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울음과 콧물, 헛구역질이 한동안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난 왜 초라한 존재로 느껴지는 걸까? 낡은 운동복이나 부스스한 내 맨얼굴에 초라한 감정이 담겨 있는 걸까? 운동복이나 얼굴은 매 순간 시간을 따라 움직이며 흘러가는 빛의 떨림, 즉 홀로그램이다. 그래서 홀로그램 현실은 내 감정들을 투사하는 거울일 뿐 현실 자체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다. 그렇다면 곱게 단장한 이웃 여성을 보고 나를 초라하다고 공격하는 건 누구일까? 내 무의식 속에 억눌린 초라한 나라는 인격체이다. 나는 이 존재를 왜 내 무의식 속에 억눌러 놓고 살아온 걸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항상 낡은 옷차림으로 일만 하며 살아온 엄마,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드러내보지 못하는 엄마를 나로 투사해 심한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못난 엄마를 내 무의식에 억눌러 버렸다. 초라하다는 생각은 우아하다는 생각과 짝이다. 실제로는 초라한 것도 우아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붙들거나 억누르지만 않으면 정반대의 짝이 되는 생각들이 서로 생겼다 사라졌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텅 빈 마음속에서 흘러간다. 하지만 둘로 쪼개서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나도 둘로 쪼개진다. 나는 왜 그 생각들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사는 걸까? 몸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난 초라하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억눌러 붙들게 된다.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프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반복적으로 무의식에 억눌러 버리면 초라한 나라는 무의식 속에 자아가 된다. 흘러가지 못하는 생각이 굳어지면 인격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졸지에 무의식에 갇혀버리고 무의식 속에 이 자아가 무의식 속에서 나로 살아간다. 이 자아는 어떤 인생 영화를 창조할까?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며 초라하게 살아가는 영화를 창조한다. 그러다 보면 나도 우아한 나로 살아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아한 나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무의식 속의 초라한 나가 이미 내 몸을 차지한 채 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아한 나가 되고 싶어하는 나도 함께 무의식에 억눌려 있다. 그럼 어떤 현실이 창조될까? 초라한 나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아한 나가 되고 싶어하는 현실이 창조된다. 그래서 초라한 나로 살다 보면 나도 우아한 나로 살아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자꾸만 함께 떠오른다. 초라한 나가 너무 오래 억눌리면 나를 비웃고 공격하는 악마가 된다. 그래서 나도 우아하게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즉각 뭐? 너 같은 게? 너처럼 초라한 게 어떻게 감히? 라며 현실 속의 나를 조롱하게 된다. 무의식 속의 초라한 나가 표면 의식인 현실 속에서 우아한 나로 살고 싶어하는 나를 비웃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은 무의식 속의 자아들이 창조하는 공간이다. 현실 속의 내가 우아한 나로 살아가고 싶은 욕심으로 초라한 나를 억눌려 놓았으니 비웃음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초라한 나는 나를 비웃을 뿐 아니라 어떻게든 초라한 현실을 창조함으로써 현실 속의 나를 고통에 빠뜨리고자 기를 쓴다. 초라한 나는 초라한 현실을 창조할수록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초라한 나로 살아가는 내가 우아한 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무의식 속에 억눌러버린 초라한 나를 풀어놓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초라한 나로 살아가는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껴줘야 한다. 그 감정들을 느끼는 게 두렵고 아파서 초라한 나를 억눌러 놓았기 때문이다. 그 감정들을 느껴주면 초라한 나가 풀려나 짝이 되는 우아한 나와 다시 합쳐져 제로가 된다. 초라한 나로 살아가던 내 존재가 원래의 나인 창조주의자, 텅 빈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창조주가 된 나는 어떤 생각이든 자유로이 선택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원치 않는 나를 받아들여야 원하는 나가 된다. 저는 제가 지금 왜 큰 부를 누리며 살게 됐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저는 20여 년 전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꼭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딨어. 나도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지금의 내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복을 찾아 감사함을 느끼며 살면 그게 행복이지.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고는 가난함 속에서 그냥 잘 살았거든요. 나름 행복하게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모든 일이 뜻밖의 잘 풀려나기 시작했고 현재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를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망한들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밥은 안 굶긴다는 거.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인 국민 임대주택에 들어가도 비바람 다 피하고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이웃이 되어 스트레스 하나 없이 나름 도란도란 행복하게 산다는 걸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 늘 뜻밖의 점점 더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생각, 나도 가난해도 돼. 가난한 나도 괜찮아. 사라지는 날까지 즐겁게 살지 뭐. 난 지금도 살아있잖아. 이것이 지금의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근본임을 알고 있습니다. 난 가난하다는 생각은 난 부유하다는 생각과 짝이 되는 생각이다. 난 가난하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가난한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가난한 현실도 나를 지켜보는 창조주가 내 몸을 빌려 경험하는 놀이구나 하고 자각하고 살아가면 가난한 현실 속에서 올라오는 열등감이나 수치심 등 부정적 감정들을 기꺼이 느껴보게 된다. 창조주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사라지면서 가난한 현실은 아무 고통 없이 텅 빈 마음속으로 흘러가고 부유한 현실이 스스로 찾아온다. 왜 그럴까?
현실은 난 가난하다, 난 부유하다는 정반대의 짝이 되는 생각들이 번갈아가며 창조하는 환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자를 받아들이면 후자와 합쳐져 텅 비어버리면서 내가 원하는 후자로 전환된다. 창조주가 가난함도 경험해보고 부유함도 경험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진짜로 착각하면 난 부유하다는 생각이 창조하는 부를 좋다고 느껴 붙잡고 싶은 욕망, 즉 집착이 생긴다. 그럼 짝이 되는 난 가난하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억눌러버려 가난한 나가 되어버린다. 내 인생이 가난한 나로 고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가난한 나로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가난한 나를 무의식에서 풀어놓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가난한 나로 살아가는 열등감이나 두려움을 완전히 느껴주어야 한다. 그런 감정들을 느껴주지 않고 무의식에 억눌러버려 가난한 나가 생겼기 때문이다. 가난한 나의 열등감을 느껴주면 열등감이 풀려나면서 가난한 나도 풀려난다. 동시에 짝이 되는 부유한 나와 합쳐져 텅 빈 하나의 마음 속으로 돌아간다. 마음이 늘 텅 비어 있으면 어떤 생각이든 나와 동일시에 원하는 현실을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다. 텅 빈 마음인 창조주가 전지전능한 것은 어떤 생각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히 모든 생각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무의식을 보여준다. 제 어머니는 사사건건 자신의 잣대로 남들을 지적합니다. 외모, 행동, 말투, 예의, 소음 등 모든 것이 지적의 대상입니다. 그게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이 지적의 대상이 될 때도 많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잔소리가 따라 붙습니다. 그걸 곁에서 남김없이 일일이 듣고 살아야 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남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시켜보기도 했고, 그냥 동의해 주기도 했고, 한 귀로 흘려듣기도 했고, 남에게 지적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서 그런 이야기는 듣기가 거북하고 힘들어요 라고 말해보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이런 얘기를 딸인 너한테 안 하면 누구한테 하니? 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왜 상습적으로 지적질을 하는 걸까? 과거에 지적질을 많이 당하며 자랐기 때문이다. 지적질을 많이 당하면 지배당하는 열등감이 생긴다. 지배당하는 열등감이 무의식에 억눌려 있으면 나도 남을 지배하고 싶어진다. 그래야 지배하는 우월감으로 무의식의 열등감을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어머니한테 지적질을 당할 때 심한 거부감이 올라오는 건 왜일까? 만일 내 무의식 속에 어머니처럼 지적질하고 싶은 충동이 억눌려 있지 않다면 어머니가 나에게 지적질을 해도 심한 거부감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무의식을 보여준다. 나 스스로는 내 무의식에 어떤 감정들이 억눌려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명하는 감정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 나의 억눌린 감정들을 비춰준다. 내 무의식에도 어머니와 똑같은 지배당한 열등감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명해 올라온다. 다만 내가 너무나도 꾹꾹 억눌러 놓았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뿐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심한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니다. 내가 싫다고 거부해서 내 무의식에 꾹꾹 억눌러버린 열등감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니 거부감이 드는 것이다. 어머니가 지적질을 할 때마다 나도 어머니를 향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나쁜 짓이야. 라고 지적질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 올라온다. 그러면서 난 무식한 어머니보다는 나아 라는 우월감도 올라온다. 나는 어머니와 뭐가 다를까? 나는 어머니처럼 겉으로 드러내고 지적질을 하지 않을 뿐이다. 지적질했다간 어머니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적질당한 열등감과 완전히 한 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게 수치스러운 것이고 상처를 준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 또 딸인 나를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습적으로 지적질을 하면 나한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처럼 부정적 감정들을 너무 억눌러 놓고 살면 이 감정들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버린다. 부정적 감정 덩어리들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내 모습이다. 아, 어머니의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나중엔 어머니처럼 살아가게 된다. 저자는 거울을 이용하면 마음의 눈으로 오감의 공간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울 명상을 통해 응어리진 부정적 감정들을 풀어주고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책을 통해서 만나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